최근 뉴스에서는 테슬라한테 23조 우리가 파운드리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곱씹어 본다라면 2033년까지입니다. 전체 매출의 7% 정도 규모인데요. 이것을 1년 안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의 매출은 그렇게 드라마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는데, 과연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독주를 막을 현재 경쟁자가 있을까요?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블랙웰을 납품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더욱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차트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일견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또 가장 약한 섹터가 아니겠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물려 있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뚜렷한 거래량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규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IS의 경제연구소 차영조 소장입니다. 제가 MTN에서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릴 때 일단 5만 전자 때는 6만 전자를 안착하고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만 전자를 안착한 이후에 6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매수 구간이다. 6만 5천 원 넘어가면 추격 매수하기는 어렵다. 그 근거로서는 7만 전자 안착을 답보하기 어렵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이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HBM 모멘텀이 됐던 거대한 M&A 모멘텀이 됐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최근 뉴스에서는 테슬라한테 23조 우리가 파운드리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곱씹어 본다라면 2033년까지입니다. 전체 매출의 7% 정도 규모인데요. 이것을 1년 안에 납품한다 하더라도 10분의 1 정도의 매출은 그렇게 드라마틱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8년 동안 납품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년 매출의 1% 정도만 추가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드라마틱한 부분들이냐라는 것을 곱씹어 봐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제 좀 적자인 파운드리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장기적인 계약이다라는 것은 이 계약이 끝까지 시행될지 여부는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에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종종 MTN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주가가 7만 전자를 넘어서서 8만 전자 갈 때까지 100점이 필요하다라면 저는 이 뉴스는 한 1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HBM이라든지 M&A가 온다라면 한 7, 80점을 한꺼번에 딱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정도에 비하면 우리가 폭발성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투자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은 다르다라는 거죠. 매출은 늘어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장기 계약과 더군다나 이나노에 대한 수율을 맞추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과연 드라마틱한 영업이익이 나타날지도 관건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면, 천하의 삼성전자가 이 정도 급 갖고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덩치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슬림했을 때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밥 한 공기만큼 배가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밥 한 공기 갖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살이 쪘기 때문이죠. 결국 삼성전자도 그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뉴스, 만약에 작은 기업이었다라면 이 정도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폭발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급에 맞는 그러한 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과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 냉정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저희 제작진 분들도 있습니다만 누가 어떤 휴대폰을 쓰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을 굳이 사야 될 요소가 없는 거죠. 200만 원을 넘게 주고 신형 휴대폰을 산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작진 중에 제가 잠깐 봐도 폴더블을 쓰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폴더블을 쓴다라는 것은 저도 폴더블을 썼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것을 하나 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일반 폰으로 왔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기업에서 홍보를 하죠. 사전 예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을 사전 예약을 통해서 사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도대체 휴대폰을 누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사느냐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휴대폰 중에서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더군다나 애플 휴대폰은 내년에 나온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의 모멘텀을 벌써 끌어당겼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과 모멘텀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주가는 나중에 실적으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상승세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1년 동안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모멘텀은 뉴스가 나왔을 때 잠깐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로 가는 건데 결국은 휴대폰이 진정으로 팔리고 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큼 늘어났느냐를 살펴봐야지 지금 휴대폰이 잘 팔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폰의 폴더블 폰은 내년 하반기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먼저 선반영돼 있다라는 거죠. 1년 내내 현재 주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힌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나온다라고 해서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에서도 폴더블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쎄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2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긴 하고 지금 벌써부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납품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합니다만 저는 이것에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을 가지고 주식시장이 1년 내내 주가를 유지하거나 올라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가 2026년 하반기에 HBM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HBM에 있어서 SK하이닉스의 독주를 막을 현재 경쟁자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HBM 납품을 할 거야. 많은 기업들이 HBM에 대한 얘기들을 할 거야라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도 HBM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기업은 현재로선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술은 현재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죠. 원래 기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발전 단계를 뛰어넘기는 기존 제품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점점 블랙웰까지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죠. 저는 골드만삭스 리포트에 논리의 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휴대폰이 최신 폰이다라고 한다면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2단계, 3단계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팔리지만 4단계, 5단계가 된다라면 아예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D램을 볼 때는 D램은 신형과 구형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HBM은 신형이 나오면 신형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 HBM에 대한 판매가 내년 때쯤 되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블랙웰을 사용하고 있겠죠. 현재 엔비디아와 HBM의 로드맵에 따른다라면. 따라서 현재 가격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블랙웰을 납품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에? $1,000에. 계속해서 $1,000 정도의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전 하이닉스의 상승 여력은 하이닉스 독주 여력은 더욱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30만 원 이하에서는 하이닉스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는 구만전자서부터 소위 매물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구만전자까지 올라갈 때는 매물대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소위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죠. 물려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원금만 오면 나는 나갈 거야 라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에 따른 거래량이 붙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6만 원, 7만 원이라는 가격이 싸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매물대가 있다라는 측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다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5조 정도 영업이익이지만 하이닉스는 9조 영업이익이죠. 근데 앞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덩치가 다릅니다. 뚱뚱한 삼성전자와 슬림한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그 가운데 영업이익이 다르다라는 부분들. 물론 우리가 이제 HBM에 대한 하이닉스의 이제 아킬레스건은 그거죠. HBM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라면 하이닉스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덜 오른 주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템버거를 꿈꿉니다. 소위 10배를 꿈꾼다라는 거죠. 10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10배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올랐던 주식이 떨어졌다가 직전 고점까지 가서 10배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는 가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죠. 삼양식품이 1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그리고 130만 원이 가는 순간 사야 될 껄껄껄 주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양식품은 지속적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삼양식품이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농심이라든지 오리온으로 갈아타신 분들의 수익률은 다릅니다.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할 때 농심과 삼양식품과 비교하는 것을 불쾌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식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라는 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2차전지를 최근 들어와서 차트만 놓고 보면 바닥을 좀 탈출한 모양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좀 드려왔는데 힘이 생각보다 좀 약합니다. 차트상으로도 힘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펀드멘탈은 더더욱 약하고요. 캐즘을 극복한다라는 것은 공급단에서 캐즘이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즘은 수요단에서 극복이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캐즘이 극복된다라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필두로 해서 모두가 다음 자동차는 전기차를 살 거야 라고 해야만 캐즘이 극복된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캐즘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현실입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우리 없이 달성해낸 숫자다라는 점이죠. 어찌됐든 2차 전지는 계륵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 플레이를 하는 부분들은 일견 있긴 합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 또 가장 약한 섹터가 아니겠나라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거래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물려 있고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뚜렷한 거래량이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규 매수를 주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조선방산 원전에서 수익을 내기도 바쁘고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듯 보여도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2차 전지를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관심권에 두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도 명확히 읽어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2차 전지가 리튬 가격이라든지 원재료 가격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죠. 더군다나 리튬이라는 것은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흔한 광물 중에 하나가 리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현재 2차 전지가 올라가는 100점 만점 중에 리튬은 5점도 안 되는 점수인 것 같아요. 결국 캐즘이 극복되고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특히 우리 K배터리를 장착하는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 비중이 있어야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본격적인 상승 모멘텀을 탈 수 있지 않을까. 리튬 가격은 올라가는 것은 물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준 것이 더 큰 악재가 되겠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잘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줄여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도 매물대가 있는 거죠. 2차 전지도 층층 시야라는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물론 주식의 미래는 모릅니다. 어느 순간 캐즘이 극복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재 대체재가 많은 주식시장입니다. 많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굳이 현재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물려있는 것은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데 계좌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물려있는 것은 나만의 생각이지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누가 얼마에 물려있는 것은 아무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계좌를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로서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아시죠? 테트리스라는 게임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잘 돌아가던 게임이 한두 개 벽돌을 잘못 내림으로써 꼬여버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여버린 벽돌에 신경을 쓰다 보면 그 게임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죠.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것들을 통해서 벽돌을 깨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꼬여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벽돌 부분들이 같이 원활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2차전지 물려 있다라고 해서 내가 그 부분에 앵커리징 된다라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풀어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가 7월 달에 잠깐 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이것도 평균 회귀 법칙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2차 전지를 신규로 투자한다라면 오히려 ETF, 종합적인 ETF가 나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은 얘기를 합니다만 글쎄요. 2차 전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가 2016년서부터 2017년 사이에 굉장히 호황세가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고령화 테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올랐었죠. 그 제약바이오가 2023년이 돼서야 꼬인 계좌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2차 전지가 올랐던 것들을 보면 불과 아직 얼마 안 됩니다. 따라서 더군다나 캐즘이 극복되는 것도 아닌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2차 전지를 우리가 좋게 얘기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던 분들이 있죠. 근데 장기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5년 뒤에 제가 뭐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5년 뒤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법이었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죠. 오르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주식을 사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오히려 피터 린치가 얘기한 파티가 끝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새 정부 들어서 유동성에 대한 주식시장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은 일견 존재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시장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현금 비중을 30% 정도는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물타기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돈을 못 벌었다라든지 이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으니까 뭔가 크게 한번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금을 갖고 있는다라는 것은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쓴 얘기가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아서 명품을 사갖고 나오는 순간 보너스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죠. 오히려 명품을 갖고 있는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반면에 내가 보너스를 갖고 있으면 명품을 살까? 해외여행을 갈까? 그 기쁨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주식시장 결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3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을 높이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2025년 하반기에 어떤 종목이 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다른 책에도 썼듯이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이야기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되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퇴근하시고 나서 주말에 커피숍에 앉으셔서 한 30분 정도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나라 하반기 주식시장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AI가 갈 것인지, 조선방산원전이 계속해서 갈 것인지, 반도체가 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해답을 한번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오히려 다른 의외의 섹터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냐면 새 정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우리는 지금 수많은 공약과 정책들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약이 정책으로 치환되는 과정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라면 정책 관련주들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10대 공약을 발표했고요. 그중에 5개 공약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주식시장과 연관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주도주와는 별개로
새로운 정책 모멘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었던 섹터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중에 그나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정부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속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관세에 억눌렸던 주식들이 정상화를 나타내는 단계가 된다라면 자동차와 같은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방어주가 그러면 어디냐라고 본다라면 오히려 경기방어주는 유틸리티라든지 통신이 아니라 제약바이오라든지 게임 엔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이 열린 이후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게임 엔터에 대한 주가 상승 탄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9월부터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로열티 수입이 또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끌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뭐 착각이나 오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거는 주식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누구든지 쉽게 그리고 당연히 돈을 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오류가 아니겠나라고 싶습니다. 세상 어떤 일이 쉽게 특히 돈을 벌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승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게 지나가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계좌에 돈을 넣고 내가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또 주위에 수많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내가 잘 캐치만 할 수 있다라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수많은 정보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정보 자체를 내가 스스로 해석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내가 계좌 관리까지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온전히 나에게 수익으로 돌아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시장이죠. 우리가 뭐 흔히 주위에서 친구분들과 간단하게 고스톱을 친다라고 할 때 내가 패를 잘 못 읽는다라고 그래서 친구조차도 나한테 패를 가르쳐줘 가면서 고스톱을 놀이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은 이거보다 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많은 정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서로 제대로 된 정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히 내가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주식시장에 뛰어들면 누구든지 돈을 벌 것이야. 특히 또 경계해야 될 것은 요즘 파이어족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젊은 나이에 파이어족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40억, 50억 돈을 벌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30년, 40년, 50년을 그냥 마냥 놀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이 줄어들면 다시 주식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따라서 젊은 나이에 파이어족이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사서 고생이다라는 얘기가 역사적 진리죠. 따라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단기간에 내가 돈을 벌어서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식 투자는 꼬이거나 주식 투자의 늪에, 잘못된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투자자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우회로를 찾게 됩니다. 우회로를 찾는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죠. 한마디로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무런 노력 없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 치고 공부 안 하고 돈을 버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가 책에 쓴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내와 쇼핑몰을 갔었는데 당시에 신상품이 여성용 스타킹이었습니다. 굉장히 찢어지지 않고 그런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인데 특정 제품을 아내가 고르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좋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 어떤 회사 제품인가 보고 그 회사 주식을 샀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침 출근길에 많은 사람들이 던킨 도너츠 앞에 줄을 서서 도너츠를 먹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줄을 서서 먹어보니 정말 맛있더라라고 해서 그 던킨 도너츠 주식을 사서 수익을 냈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면 주위에 불닭볶음면에 대한 유행 엄청나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불닭볶음면에 대한 인기는 치솟고 있는 거죠. 불닭볶음면은 어디서 만들었죠? 삼양식품에서 만들었죠. 5월 1일 현재 100만 원 주가가 현재 130만 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소비로 이끌게 된다라면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을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모르신다라면 책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왜 여기서 제가 말을 끊느냐라면 그 다음 장을 넘기셔야 됩니다. 피터 린치의 다음 장을 넘기면 내가 주위에서 많이 팔리는 것을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주식을 보라라고 얘기를 흔히 합니다만 다음 장을 넘기면 그 제품이 해당 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핵심이다라는 거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이 주력으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을 만들어서 잘 판다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주가가 별로 시원치가 않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 백색가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대폰 분야에 있어서 특히 폴더블 같은 경우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더군다나 새 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면. 따라서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처음에 할 때 주위에서 많이 팔리고 주위에서 인기 있는 제품을 보는 것은 당연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 화장품과 의류,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관련된 주식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다른 제 책에도 썼었는데요.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전거 붐을 정부가 일으켰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선배가 자전거 관련주를 사서 크게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던 자전거 주식이 중국으로 수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 단계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때 그 선배는 갖고 있던 주식을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출장을 갈 때마다 당시에 중국 황사가 엄청나게 심했기 때문에 중국 황사에서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거품이다라는 걸 느끼고 주식을 매도해서 크게 수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내 주위에서 많이 팔린다라는 것이 무조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차지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교 우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쓴 책에 랄프 렌저의 작은 주식에 투자하라라는 책의 비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나라의 얼룩말인데요. 사자가 사는 나라에 얼룩말이 있으면 그들은 사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무리 속에 있으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선한 풀을 먹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장자리에 있는 그 얼룩말들은 신선한 풀을 먹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자한테 잡아먹힐 리스크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우리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기보다는 원래 투자는 리스크 테이크에 대한 그 보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안전한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투자가 훨씬 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리스크를 떠안기 위해서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과감한 손절매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일상적인 생활과 다릅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안락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우리 인간은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투자한다라는 것은 작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햄버거를 먹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리스크를 떠안는다라고 무조건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론적으로 그런 경우에 햄버거를 안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원칙이라는 것은 스스로 정하셔야 됩니다.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4가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계좌관리, 심리 이 4가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쓴 그 주식투자 필독서 40도 그러한 책들을 모아놨습니다. 저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가 4개입니다. 4개의 다리를 가진 의자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주식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 방법, 거기에 따른 내가 심리, 멘탈 관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나의 소중한 자금에 대한 계좌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고 스스로 원칙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정말 그 차수장 얘기를 들었긴 했지만 리스크가 너무 무서워. 나는 내 돈에 작은 손실이라도 견디기 어려워한다라면 저는 직접 투자보다는 펀드라든지 간접 투자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바빠. 그래서 매일매일 주식을 쳐다보기 어려워라고 한다라면 ETF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나는 개별 종목을 하겠다라면 예약 주문을 활용한다라든지 방법은 많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예약 주문 활용을 잘합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1년 365일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유리할 때만 투자를 하고 바쁘거나 시장 상황이 불확실해 보일 때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으면 누구든지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저는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상황, 자신의 성향 여기에 맞춰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 투자 원칙을 어떻게 세워? 라고 하신다라면 처음부터 투자 원칙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해보시면서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다 적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점점점 노트가 차곡차곡 채워져 감으로써 발전된 나만의 투자 원칙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칙을 세우면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지키지 않는 원칙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을 지켜가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노력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EPS와 PER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과 심리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형적인 주식 투자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EPS가 없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투자의 거리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저는 배제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내가 흥미가 없는 것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저는 배제 법칙이라고 제가 터틀 트레이딩이라는 책에서 썼는데 굳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해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하셔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내가 정말 잘 아는 작은 분야,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기회는 꼭 줍니다. 그때만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MTNW. QR코드 찍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무료로 참여하세요.